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전래동화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혹부리 영감님.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볼에는 큰 혹이 달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혹부리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커다란 혹이 매우 불편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려도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즐겁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혹부리 영감님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나고 빗방울이 후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어느새 굵은 빗줄기가 되어 내렸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비를 피해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다 마침 텅 빈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빈 집으로 뛰어가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흥얼흥얼대던 노래는 점점 큰 소리가 되었고 영감님은 덩실덩실 춤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갑자기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랫소리가 참 좋아. 어떻게 부르는 거야? 도깨비들은 영감님에게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영감님은 도깨비들이 겁이 났지만 계속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노랫소리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영감님도 어느새 도깨비들과 친해져서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날이 밝자 새벽닭이 꽃기호 울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돌아가면서 영감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노래를 잘해? 혹시 그 볼에 붙은 것은 뭐야? 그것이 노래 주머니인가? 하하, 노래는 목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노래 주머니가 아니고 혹이야. 에이,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 노래 주머니 우리한테 줘. 아니, 이건 혹이라니까. 주고 싶어도 붙어 있어서 떼어줄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아프지 않게 떼어갈게. 그러자 도깨비들은 순식간에 영감님의 혹을 떼어냈습니다. 혹을 가져가면서 도깨비들은 영감님에게 고맙다고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주고 사라졌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영감님의 혹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영감님은 성가시던 혹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얻어 금상첨화였습니다. 도깨비가 준 방망이는 마술 방망이였기 때문입니다. 영감님은 도깨비 방망이로 마술을 부려 금은 보화를 얻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옆마을 혹부리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착한 혹부리 영감님은 도깨비를 만났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옆마을 할아버지는 자기도 혹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빈 집으로 가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도깨비들이 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에게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노래가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옆마을 혹부리 할아버지는 이 노래는 혹에서 나오는 것이야.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노래가 이 혹에서 나와? 그럼 당연하지. 거짓말이야. 누가 또 속을 줄 알고? 지난번에도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줄 알고 떼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 정말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면 이 혹도 가져가. 도깨비들은 지난번에 떼어갔던 혹을 할아버지 얼굴에 하나 더 붙여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음씨 나쁜 옆마을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을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3년) 고개. 옛날 어느 마을에 가파른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이 고개를 3년 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 넘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가게 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땅을 치며 엉엉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멈, 난 이제 죽었소.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단 말이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도 울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부터 병이 나서 시름시름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죽이라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3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먹어서 무엇하냐고 죽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옆집 사는 소년이 끙끙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주 오래오래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할아버지, 다시 3년 고개로 가세요. 그리고 가서 자꾸 넘어지세요. 뭐라고? 아이고 이놈이 또 넘어지면 어쩌란 말이냐?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살 수 있지요? 그러면 2번 넘어지면 몇 년을 살 수 있나요? 6년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넘어지면 9년은 살게 되지 않겠어요? 듣고 보니 내 말이 맞구나. 당장 가서 넘어져야겠다. 할아버지는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며 당장 3년 고개로 달려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3년 후 할아버지는 장에 다녀오다 또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할아버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오늘까지 3년 고개에서 넘어진 것이 50번째니 앞으로 150년은 더 살겠구나 하고 웃으면서 3년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아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노 부부는 가난했지만 늘 남을 도와가며 아주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금슬 좋은 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맑고 고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파랑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 앞에서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새로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바로 앞에서 뱀 한 마리가 새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막대기로 쳐서 뱀을 쫓았습니다. 뱀은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새가 어디 갔는지 보고 싶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그 자리에는 작은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려다 목이 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샘으로 가서 2 손으로 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자마자 갑자기 잠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쿨쿨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날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습니다. 한편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집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웬 젊은이가 산 비탈을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젊은이의 모습이 할아버지 젊었을 때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여보, 할멈, 나요. 왜 여기까지 나왔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거울 속에는 30년쯤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를 데리고 자신이 마셨던 샘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할머니도 그 샘물을 떠 마시게 했습니다. 할머니도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신 후 30년이나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 부부가 젊어졌다는 소문이 곧 동네방네 퍼졌습니다. 한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 할아버지를 찾아와 샘이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세히 그 샘물이 있는 곳을 말해 주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 샘을 찾아가서 그 샘물을 계속 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밤중이 되어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으로 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샘이 있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어린 갓난아이만 응애응애 울고 있었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그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원이었던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에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혼자서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 귀가 왜 이러지? 당나귀 귀 같구나. 임금님은 신하를 불렀습니다. 어서 이 귀를 감추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소문을 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신하는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비밀을 지켰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꼭 참고 또 참았습니다. 평생토록 임금님의 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하는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그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을 좀 하였으면. 신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 속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몇 번 소리를 지르고 나니 신하는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앓던 병도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는 바람이 불기만 하면 대나무 숲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늘면서 소문은 삽시간에 나라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마침내 소문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기도 하다. 임금님은 너무 괴로워서 그만 병이나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의원도 좋은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하루는 이 소문을 들은 농부 한 사람이 와서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같이 큰 것은 결코 흉이 아닙니다. 크고 멋진 귀는 자랑스러운 것이니 귀를 감추지 마십시오. 임금님께서는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가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귀가 커야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 듣고 보니 과연 내 말이 그럴듯하구나.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너무 기뻐서 껄껄 웃었습니다. 병도 씻은 듯이 싹 나았습니다. 임금님은 농부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동안 감추었던 귀를 내놓고 다녔습니다. 그 뒤부터 임금님은 백성들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들으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에 산에 살던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고파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어느 집 외양간에 소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집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응애응애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뚝 그쳐 울면 귀신 나온다 라고 하면서 아기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더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여기 곶감 있다. 곶감 줄게. 아가야 울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곶감이 얼마나 무서우면 아기가 울음을 그쳤을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더니 나보다도 무서운 것이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그 집에 소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외양간에서 소를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그만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 버렸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는 자기의 등에 탄 놈이 분명히 곶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림을 다하여 달아났습니다. 얼마만큼 도망왔을 때 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소도둑은 자기가 호랑이 등에 탄 걸 알아차렸습니다. 마침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를 달릴 때 가지를 붙잡아 호랑이 등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목나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소도둑은 그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호랑이는 계속 달리다가 등에 있던 곶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오는 곰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가고 있어? 무서운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타서 죽는 줄 알았어. 곶감이라고? 아니야. 내 등에 탄 것은 사람이었어. 우리 그거 잡아서 먹읍시다. 호랑이는 어떻게 잡아먹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멍 뚫린 저 고목나무 속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그 위에서 방귀를 뿡 하고 꿰일 테니 사람이 나오면 그때 잡아먹자. 곰이 나무 위로 올라가 구멍 위에 걸터 앉아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호주머니에서 노끈 하나를 찾아 곰의 다리에 올가매를 씌워 당겼습니다. 곰은 너무 아파서 고목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곰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봐. 곶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지? 호랑이는 슬금슬금 피해서 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장날이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장에 곶감 값이 비싸네. 호랑이는 또 곶감 소리에 겁이 나 그대로 도망가 버렸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했지만 마음씨는 착했습니다. 그 처녀는 방귀를 뿡 낄 때 소리가 너무 커서 온 마을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옆 마을에도 방귀를 크게 뀌는 큰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기 마을 사람의 방귀 소리가 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방귀쟁이 사내가 이 처녀에게 대결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처녀는 부끄러워 싫다고 했지만 오기가 생긴 사내는 처녀의 빚을 다 갚아주고 텃밭까지 주겠다며 방귀 시합을 청했습니다. 드디어 두 마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두 사람의 방귀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방귀 소리는 정말 모두가 놀랄 정도로 컸습니다. 결국 승리는 솥뚜껑과 솥까지 날려버린 처녀에게 돌아갔습니다. 시합에서 이긴 처녀는 빚도 다 갚고 가난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총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처녀의 소문을 모르는 아주 먼 마을로 처녀를 시집 보냈습니다. 시집 보내면서 딸에게 시집에 가거든 제발 방귀를 뀌지 말아라. 잘못하면 쫓겨난다 하고 당부했습니다.
먼 마을로 시집을 간 방귀쟁이 처녀는 시부모를 공경하고 살림도 아주 잘해 남편과 시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방귀를 뀌지 못하고 오래 참아서 갈수록 얼굴이 야위어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아버지가 이유를 물었지만 며느리는 부끄러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방귀쟁이 며느리의 얼굴은 더욱 나빠졌고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무슨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답니다. 실은 방귀를 뀌지 못해 그러는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시부모는 웃으면서 아가야, 부끄러워 말고 마음껏 방귀를 뀌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며느리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귀를 뀌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방귀가 나오자 마치 집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며느리의 방귀에 너무 놀란 시아버지는 몰래 며느리를 친정집에 버려놓고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정집에 나들이 가는 줄로만 알고 기뻐하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길 언덕에 큰 배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탐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목이 마르다며 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배나무 앞에서 방귀를 뿡 뀌었습니다. 배나무가 흔들거리더니 배가 후두두두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를 맛있게 먹으며 생각했답니다. 우리 며느리 방귀가 아주 쓸모있구나. 혼자 중얼중얼거리던 시아버지는 가던 길을 돌려 며느리와 함께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이 가족은 며느리 방귀로 배를 쉽게 따서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팥죽을 맛있게 잘 쏘기 때문에 팥죽 할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팥죽 할멈의 집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배가 고프다. 할멈을 잡아먹어야겠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 방 안에 숨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내가 팥죽을 맛있게 쑤어줄 테니 그걸 먹고 난 후에 날 잡아먹어라. 그거 좋겠다. 어서 팥죽을 가져오너라. 그런데 지금은 팥이 없구나. 밭에 심은 팥이 다 자라면 그것으로 쑤어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좋다. 그러면 팥죽도 먹고 할멈도 잡아먹고 일석이조구나. 하면서 호랑이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휴, 죽을 뻔했다. 그런데 어쩌면 좋지? 가을이 되면 호랑이가
다시 찾아올 텐데 걱정이야. 시간은 점점 흘러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밭에 심은 팥도 쑥쑥 자라 모두 붉게 잘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팥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와 약속한 대로 팥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밤, 자라, 개똥, 송곳, 절구, 멍석, 지게가 차례차례 나타나 말했습니다. 할멈, 팥죽 한 그릇을 주면 호랑이가 할멈을 못 잡아먹게 해드릴게요. 그래, 어서들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팥죽을 그릇에 듬뿍 담아 모두 잘 먹을 수 있게 주었습니다. 팥죽을 먹고 난 후 알밤은 아궁이에, 자라는 물독 속에, 개똥은 물독 옆에, 송곳은 부엌 바닥에, 절구는 지붕 위에, 멍석은 앞마당에, 그리고 지게는 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에고, 호랑이님 오셨군요. 팥죽이 식었는데 데워드릴 테니 아궁이에서 불씨 좀 가져다 주십시오. 알았다. 맛있는 팥죽을 먹는데 그것쯤은 할 수 있지. 호랑이는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아궁이에서 알밤이 톡 튀어나와 호랑이의 눈을 딱 때렸습니다. 어이쿠, 눈이야. 아, 따가워. 물. 호랑이는 눈을 씻으려고 물독을 찾았습니다. 그때 물독에 있던 자라가 호랑이 다리를 콱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물독 옆에 개똥을 밟아 미끄러졌고 부엌 바닥에 있던 송곳에 엉덩이를 찔렸습니다. 호랑이는 허둥지둥 부엌에서 나가려는데 절구가 지붕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절구에 맞은 호랑이는 비틀비틀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쓰러진 곳은 바로 멍석 위였습니다. 멍석은 호랑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돌 말았습니다. 지게는 얼른 호랑이를 쥐고 강으로 달려가 던져버렸습니다. 호랑이는 강에 첨벙 빠졌고 그 뒤로 팥죽 할멈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잘못하여 도끼를 연못 속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끼는 나무꾼이 매우 아끼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머리가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한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나무꾼은 손을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이번에는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은도끼를 들고 나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나 이번에도 나무꾼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자신의 도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은도끼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러자 다음에 산신령은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타나 물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바로 제 것입니다. 쇠도끼를 보고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끼를 찾아준 산신령에게 나무꾼은 큰 절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산신령은 이 착하고 정직한 나무꾼에게 쇠도끼는 물론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선물로 주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게으른 나무꾼이 심술이 났습니다. 착한 나무꾼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곳에 쇠도끼를 들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쇠도끼를 일부러 풍덩 빠뜨렸습니다. 잠시 후 머리가 하얀 산신령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금도끼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무꾼아,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자 욕심쟁이 나무꾼은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 도끼입니다. 그리고 제 은도끼도 혹시 못 보셨나요? 산신령은 은도끼를 들고 이 은도끼가 바로 내 도끼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은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산신령은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네, 이놈! 너는 정말 욕심이 많구나. 산신령은 게으른 나무꾼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고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는커녕 자신의 쇠 도끼마저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밥 먹고 놀기만 했습니다. 난 일하기 싫어. 싫단 말이야. 아내가 그 꼴을 보다 못해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당신처럼 일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어요? 빨리 나가 부지런히 일을 좀 하세요. 게으름뱅이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저 잔소리를 들으며 사느니 집을 나가버리고 말겠소. 마침내 게으름뱅이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길을 가다 한 노인이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뭘 만드십니까? 보면 모르오. 소머리 탈을 만들고 있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쓰면 좋은 수가 생길 것이오. 그러나 탈을 쓴 후에는 절대 물을 먹지 마시오. 물을 먹으면 죽을 것이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노인이 만든 소 머리탈을 머리에 썼습니다. 탈을 쓴 게으름뱅이는 머리가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모두 음매, 음매 하는 소 울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갑자기 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랴, 이랴, 이놈의 소야, 어서 일하러 가자. 노인은 소의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밭으로 소를 몰고 갔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할아버지. 저는 소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계속 음매, 음매 소 울음소리가 날 뿐이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날마다 무거운 쟁기를 끌며 논밭을 갈았습니다. 무거운 짐도 날랐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소가 되어 일만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벌을 받나 보다. 왜 내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했을까?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힘든 일이 계속되자 게으름뱅이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노인의 말이 떠올라 소는 무밭으로 달려가 물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게으름뱅이는 다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만 했습니다. 나무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는 나무꾼이 또 이런 생각을 하며 시원한 나무근을 아래 누워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뭇가지 사이로 빨갛고 파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일어나 그 나뭇가지에 걸린 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채였습니다. 나무꾼은 나무 위로 올라가 그 부채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빨간 부채였고 또 다른 하나는 파란 부채였습니다. 나무꾼은 마침 날씨가 더워 빨간 부채를 펴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붙일수록 나무꾼의 코가 갑자기 빨개지더니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나무꾼의 코는 방망이만큼 길어져 휘어져 버렸고 코가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길게 휘어진 코를 잡고 허둥댔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파란 부채가 생각나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코가 점점 작아지고 화끈거리던 코도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신기한 요술 부채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싶다고 했더니 산신령이 드디어 요술 부채를 주신 거야. 신령님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요술 부채를 보여주며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서 빨간 부채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코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란 부채를 붙였더니 아내의 코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에게 여보, 이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사는 부자 영감님이 동네 사람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가지고 영감님의 잔치에 갔습니다. 영감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제가 부채질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영감님의 얼굴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감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영감님의 코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영감님은 울상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내 코가 왜 이러지? 아, 뜨거! 왜 이러는 거야? 동네 사람들은 영감님에게 갑자기 병이 생긴 것으로 알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부자 영감님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서 약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나무꾼은 그 소식을 듣고 영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눈을 감게 하고 파란 부채를 붙였습니다. 영감의 코는 신기하게도 다시 작아졌습니다. 부자 영감님은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나무꾼에게 주었습니다. 부자가 된 나무꾼은 날마다 먹고 자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영감님의 고양이가 나무꾼의 부채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이 부채가 요술부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고양이는 부채를 주인 영감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영감님은 빨간 부채를 붙여 코가 길어졌다가 다시 파란 부채로 코를 되돌렸습니다. 요술부채의 비밀을 알게 된 부자 영감님은 당장 나무꾼을 원님에게 고발했습니다. 나무꾼은 영감님을 속인 죄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부자 영감님의 재산도 모두 되돌려주고 이후부터는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혹부리 영감님.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볼에는 큰 혹이 달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혹부리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커다란 혹이 매우 불편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려도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즐겁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혹부리 영감님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나고 빗방울이 후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어느새 굵은 빗줄기가 되어 내렸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비를 피해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다 마침 텅 빈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빈 집으로 뛰어가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흥얼흥얼대던 노래는 점점 큰 소리가 되었고 영감님은 덩실덩실 춤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갑자기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랫소리가 참 좋아. 어떻게 부르는 거야? 도깨비들은 영감님에게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영감님은 도깨비들이 겁이 났지만 계속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노랫소리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영감님도 어느새 도깨비들과 친해져서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날이 밝자 새벽닭이 꽃기호 울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돌아가면서 영감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노래를 잘해? 혹시 그 볼에 붙은 것은 뭐야? 그것이 노래 주머니인가? 하하, 노래는 목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노래 주머니가 아니고 혹이야. 에이,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 노래 주머니 우리한테 줘. 아니, 이건 혹이라니까. 주고 싶어도 붙어 있어서 떼어줄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아프지 않게 떼어갈게. 그러자 도깨비들은 순식간에 영감님의 혹을 떼어냈습니다. 혹을 가져가면서 도깨비들은 영감님에게 고맙다고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주고 사라졌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영감님의 혹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영감님은 성가시던 혹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얻어 금상첨화였습니다. 도깨비가 준 방망이는 마술 방망이였기 때문입니다. 영감님은 도깨비 방망이로 마술을 부려 금은 보화를 얻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옆마을 혹부리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착한 혹부리 영감님은 도깨비를 만났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옆 마을 할아버지는 자기도 혹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빈 집으로 가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도깨비들이 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에게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노래가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옆마을 혹부리 할아버지는 이 노래는 혹에서 나오는 것이야.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노래가 이 혹에서 나와? 그럼 당연하지. 거짓말이야. 누가 또 속을 줄 알고? 지난번에도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줄 알고 떼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 정말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면 이 혹도 가져가. 도깨비들은 지난번에 떼어갔던 혹을 할아버지 얼굴에 하나 더 붙여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음씨 나쁜 옆 마을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을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3년) 고개. 옛날 어느 마을에 가파른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이 고개를 3년 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 넘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가게 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땅을 치며 엉엉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멈, 난 이제 죽었소.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단 말이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도 울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부터 병이 나서 시름시름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죽이라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3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먹어서 무엇하냐고 죽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옆집 사는 소년이 끙끙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주 오래오래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할아버지, 다시 3년 고개로 가세요. 그리고 가서 자꾸 넘어지세요. 뭐라고? 아이고 이놈이 또 넘어지면 어쩌란 말이냐?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살 수 있지요? 그러면 2번 넘어지면 몇 년을 살 수 있나요? 6년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넘어지면 9년은 살게 되지 않겠어요?
듣고 보니 내 말이 맞구나. 당장 가서 넘어져야겠다. 할아버지는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며 당장 3년 고개로 달려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3년 후 할아버지는 장에 다녀오다 또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할아버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오늘까지 3년 고개에서 넘어진 것이 50번째니 앞으로 150년은 더 살겠구나 하고 웃으면서 3년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아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노 부부는 가난했지만 늘 남을 도와가며 아주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금슬 좋은 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맑고 고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파랑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 앞에서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새로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바로 앞에서 뱀 한 마리가 새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막대기로 쳐서 뱀을 쫓았습니다. 뱀은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새가 어디 갔는지 보고 싶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그 자리에는 작은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려다 목이 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샘으로 가서 두 손으로 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자마자 갑자기 잠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쿨쿨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날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습니다. 한편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집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웬 젊은이가 산 비탈을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젊은이의 모습이 할아버지 젊었을 때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여보, 할멈, 나요. 왜 여기까지 나왔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거울 속에는 30년쯤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를 데리고 자신이 마셨던 샘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할머니도 그 샘물을 떠 마시게 했습니다. 할머니도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신 후 30년이나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 부부가 젊어졌다는 소문이 곧 동네방네 퍼졌습니다. 한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 할아버지를 찾아와 샘이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세히 그 샘물이 있는 곳을 말해 주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 샘을 찾아가서 그 샘물을 계속 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밤중이 되어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으로 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샘이 있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어린 갓난아이만 응애응애 울고 있었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그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원이었던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에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혼자서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 귀가 왜 이러지? 당나귀 귀 같구나. 임금님은 신하를 불렀습니다. 어서 이 귀를 감추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소문을 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신하는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비밀을 지켰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평생토록 임금님의 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하는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그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을 좀 하였으면. 신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 속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몇 번 소리를 지르고 나니 신하는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앓던 병도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는 바람이 불기만 하면 대나무 숲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늘면서 소문은 삽시간에 나라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마침내 소문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기도 하다. 임금님은 너무 괴로워서 그만 병이나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의원도 좋은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하루는 이 소문을 들은 농부 한 사람이 와서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같이 큰 것은 결코 흉이 아닙니다. 크고 멋진 귀는 자랑스러운 것이니 귀를 감추지 마십시오. 임금님께서는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가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귀가 커야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 듣고 보니 과연 내 말이 그럴듯하구나.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너무 기뻐서 껄껄 웃었습니다. 병도 씻은 듯이 싹 나았습니다. 임금님은 농부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동안 감추었던 귀를 내놓고 다녔습니다. 그 뒤부터 임금님은 백성들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들으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에 산에 살던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고파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어느 집 외양간에 소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집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응애응애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뚝 그쳐 울면 귀신 나온다 라고 하면서 아기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더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여기 곶감 있다. 곶감 줄게. 아가야 울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곶감이 얼마나 무서우면 아기가 울음을 그쳤을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더니 나보다도 무서운 것이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그 집에 소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외양간에서 소를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그만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 버렸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는 자기의 등에 탄 놈이 분명히 곶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림을 다하여 달아났습니다. 얼마만큼 도망왔을 때 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소도둑은 자기가 호랑이 등에 탄 걸 알아차렸습니다. 마침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를 달릴 때 가지를 붙잡아 호랑이 등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목나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소도둑은 그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호랑이는 계속 달리다가 등에 있던
곶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오는 곰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가고 있어? 무서운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타서 죽는 줄 알았어. 곶감이라고? 아니야. 내 등에 탄 것은 사람이었어. 우리 그거 잡아서 먹읍시다. 호랑이는 어떻게 잡아먹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멍 뚫린 저 고목나무 속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그 위에서 방귀를 뿡 하고 꿰일 테니 사람이 나오면 그때 잡아먹자. 곰이 나무 위로 올라가 구멍 위에 걸터 앉아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호주머니에서 노끈 하나를 찾아 곰의 다리에 올가매를 씌워 당겼습니다. 곰은 너무 아파서 고목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곰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봐. 곶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지? 호랑이는 슬금슬금 피해서 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장날이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장에 곶감 값이 비싸네. 호랑이는 또 곶감 소리에 겁이 나 그대로 도망가 버렸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했지만 마음씨는 착했습니다. 그 처녀는 방귀를 뿡 낄 때 소리가 너무 커서 온 마을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옆 마을에도 방귀를 크게 뀌는 큰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기 마을 사람의 방귀 소리가 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방귀쟁이 사내가 이 처녀에게 대결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처녀는 부끄러워 싫다고 했지만 오기가 생긴 사내는 처녀의 빚을 다 갚아주고 텃밭까지 주겠다며 방귀 시합을 청했습니다. 드디어 두 마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두 사람의 방귀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방귀 소리는 정말 모두가 놀랄 정도로 컸습니다. 결국 승리는 솥뚜껑과 솥까지 날려버린 처녀에게 돌아갔습니다. 시합에서 이긴 처녀는 빚도 다 갚고 가난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총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처녀의 소문을 모르는 아주 먼 마을로 처녀를 시집 보냈습니다. 시집 보내면서 딸에게 시집에 가거든 제발 방귀를 뀌지 말아라. 잘못하면 쫓겨난다 하고 당부했습니다. 먼 마을로 시집을 간 방귀쟁이 처녀는 시부모를 공경하고 살림도 아주 잘해 남편과 시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방귀를 뀌지 못하고 오래 참아서 갈수록 얼굴이 야위어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아버지가 이유를 물었지만
며느리는 부끄러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방귀쟁이 며느리의 얼굴은 더욱 나빠졌고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무슨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답니다. 실은 방귀를 뀌지 못해 그러는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시부모는 웃으면서 아가야, 부끄러워 말고 마음껏 방귀를 뀌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며느리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귀를 뀌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방귀가 나오자 마치 집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며느리의 방귀에 너무 놀란 시아버지는 몰래 며느리를 친정집에 버려놓고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정집에 나들이 가는 줄로만 알고 기뻐하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길 언덕에 큰 배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탐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목이 마르다며 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배나무 앞에서 방귀를 뿡 뀌었습니다. 배나무가 흔들거리더니 배가 후두두두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를 맛있게 먹으며 생각했답니다. 우리 며느리 방귀가 아주 쓸모있구나. 혼자 중얼중얼거리던 시아버지는 가던 길을 돌려 며느리와 함께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이 가족은 며느리 방귀로 배를 쉽게 따서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팥죽을 맛있게 잘 쏘기 때문에 팥죽 할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팥죽 할멈의 집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배가 고프다. 할멈을 잡아먹어야겠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 방 안에 숨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내가 팥죽을 맛있게 쑤어줄 테니 그걸 먹고 난 후에 날 잡아먹어라. 그거 좋겠다. 어서 팥죽을 가져오너라. 그런데 지금은 팥이 없구나. 밭에 심은 팥이 다 자라면 그것으로 쑤어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좋다. 그러면 팥죽도 먹고 할멈도 잡아먹고 일석이조구나. 하면서 호랑이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휴, 죽을 뻔했다. 그런데 어쩌면 좋지? 가을이 되면 호랑이가 다시 찾아올 텐데 걱정이야. 시간은 점점 흘러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밭에 심은 팥도 쑥쑥 자라 모두 붉게 잘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팥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와 약속한 대로 팥죽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밤, 자라, 개똥, 송곳, 절구, 멍석, 지게가 차례차례 나타나 말했습니다. 할멈, 팥죽 한 그릇을 주면 호랑이가 할멈을 못 잡아먹게 해드릴게요. 그래, 어서들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팥죽을 그릇에 듬뿍 담아 모두 잘 먹을 수 있게 주었습니다. 팥죽을 먹고 난 후 알밤은 아궁이에, 자라는 물독 속에, 개똥은 물독 옆에, 송곳은 부엌 바닥에, 절구는 지붕 위에, 멍석은 앞마당에, 그리고 지게는 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호랑이님 오셨군요. 팥죽이 식었는데 데워드릴 테니 아궁이에서 불씨 좀 가져다 주십시오. 알았다. 맛있는 팥죽을 먹는데 그것쯤은 할 수 있지. 호랑이는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아궁이에서 알밤이 톡 튀어나와 호랑이의 눈을 딱 때렸습니다. 아이쿠, 눈이야. 아, 따가워. 물. 호랑이는 눈을 씻으려고 물독을 찾았습니다. 그때 물독에 있던 자라가 호랑이 다리를 콱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물독 옆에 개똥을 밟아 미끄러졌고 부엌 바닥에 있던 송곳에 엉덩이를 찔렸습니다. 호랑이는 허둥지둥 부엌에서 나가려는데 절구가 지붕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절구에 맞은 호랑이는 비틀비틀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쓰러진 곳은 바로 멍석 위였습니다. 멍석은 호랑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돌 말았습니다. 지게는 얼른 호랑이를 쥐고 강으로 달려가 던져버렸습니다. 호랑이는 강에 첨벙 빠졌고 그 뒤로 팥죽 할멈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잘못하여 도끼를 연못 속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끼는 나무꾼이 매우 아끼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머리가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한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나무꾼은 손을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이번에는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은도끼를 들고 나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나 이번에도 나무꾼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자신의 도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은도끼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러자 다음에 산신령은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타나 물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바로 제 것입니다. 쇠도끼를 보고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끼를 찾아준 산신령에게 나무꾼은 큰 절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산신령은 이 착하고 정직한 나무꾼에게 쇠도끼는 물론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선물로 주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게으른 나무꾼이 심술이 났습니다. 착한 나무꾼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곳에 쇠도끼를 들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쇠도끼를 일부러 풍덩 빠뜨렸습니다. 잠시 후 머리가 하얀 산신령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금도끼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무꾼아,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자 욕심쟁이 나무꾼은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 도끼입니다. 그리고 제 은도끼도 혹시 못 보셨나요? 산신령은 은도끼를 들고 이 은도끼가 바로 내 도끼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은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산신령은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네, 이놈! 너는 정말 욕심이 많구나. 산신령은 게으른 나무꾼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고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는커녕 자신의 쇠도끼마저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밥 먹고 놀기만 했습니다. 난 일하기 싫어. 싫단 말이야. 아내가 그 꼴을 보다 못해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당신처럼 일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어요? 빨리 나가 부지런히 일을 좀 하세요. 게으름뱅이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저 잔소리를 들으며 사느니 집을 나가버리고 말겠소. 마침내 게으름뱅이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길을 가다 한 노인이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뭘 만드십니까? 보면 모르오. 소머리 탈을 만들고 있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쓰면 좋은 수가 생길 것이오. 그러나 탈을 쓴 후에는 절대 물을 먹지 마시오. 물을 먹으면 죽을 것이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노인이 만든 소 머리탈을 머리에 썼습니다. 탈을 쓴 게으름뱅이는 머리가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모두 음매, 음매 하는 소 울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갑자기 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랴, 이랴, 이놈의 소야, 어서 일하러 가자. 노인은 소의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밭으로 소를 몰고 갔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할아버지. 저는 소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계속 음매, 음매 소 울음소리가 날 뿐이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날마다 무거운 쟁기를 끌며 논밭을 갈았습니다. 무거운 짐도 날랐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소가 되어 일만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벌을 받나 보다. 왜 내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했을까?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힘든 일이 계속되자 게으름뱅이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노인의 말이 떠올라 소는 무밭으로 달려가 물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게으름뱅이는 다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만 했습니다. 나무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는 나무꾼이 또 이런 생각을 하며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 누워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뭇가지 사이로 빨갛고 파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일어나 그 나뭇가지에 걸린 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채였습니다. 나무꾼은 나무 위로 올라가 그 부채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빨간 부채였고 또 다른 하나는 파란 부채였습니다. 나무꾼은 마침 날씨가 더워 빨간 부채를 펴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붙일수록 나무꾼의 코가 갑자기 빨개지더니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나무꾼의 코는 방망이만큼 길어져 휘어져 버렸고 코가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길게 휘어진 코를 잡고 허둥댔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파란 부채가 생각나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코가 점점 작아지고 화끈거리던 코도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신기한 요술 부채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싶다고 했더니 산신령이 드디어
요술부채를 주신 거야. 신령님,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요술부채를 보여주며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서 빨간 부채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코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란 부채를 붙였더니 아내의 코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에게 여보, 이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사는 부자 영감님이 동네 사람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가지고 영감님의 잔치에 갔습니다. 영감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제가 부채질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영감님의 얼굴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감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영감님의 코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영감님은 울상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내 코가 왜 이러지? 아, 뜨거! 왜 이러는 거야? 동네 사람들은 영감님에게 갑자기 병이 생긴 것으로 알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부자 영감님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서 약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나무꾼은 그 소식을 듣고 영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눈을 감게 하고 파란 부채를 붙였습니다. 영감의 코는 신기하게도 다시 작아졌습니다. 부자 영감님은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나무꾼에게 주었습니다. 부자가 된 나무꾼은 날마다 먹고 자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영감님의 고양이가 나무꾼의 부채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이 부채가 요술부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고양이는 부채를 주인 영감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영감님은 빨간 부채를 붙여 코가 길어졌다가 다시 파란 부채로 코를 되돌렸습니다. 요술부채의 비밀을 알게 된 부자 영감님은 당장 나무꾼을 원님에게 고발했습니다. 나무꾼은 영감님을 속인 죄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부자 영감님의 재산도 모두 되돌려주고 이후부터는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